자, 한국 시장이 강한 이유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하고 중국 경기 회복. 저희 형님이 중국 계시잖아요. 지금 잠시 들어오셨는데 중국 경기는 확실히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확실히 돌아서는 거 마저에 있어서는 돌아서는 거 맞다라는 얘기는 못 하는데 확실하게 바닥은 쳤다라고 얘기한대요. 바닥은 확실하게 쳤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거기에다가 지배구조 개선 플러스 이제 반도체 모멘텀이 지금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쳐다보면 이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한 차례 더 빠지면 그 20년마다 오는 강세장이고요. 2018년 초처럼 바닥치고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장은 끝난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MACD 오실레이터는 지금 이제 막 플러스로 들어가 갈랑 말랑 그러고 있어요. 2018년도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는 바닥 대비 강하게 이제 좀 V자로 올라왔다면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시작됐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란 전쟁 터지고 한데도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옆으로 기거든요. 그럼 이란 전쟁 저 정도가 터졌으면 이게 튀었어야 되는데 안 튀는 거 보면 제 느낌은 내년에 한 차례 더 빠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또 주식시장을 제가 어떻게 전망했는지 먼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을 빠지면 한 3%? 하지만 반등이 들어가면 한 20% 정도는 반등이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3월 달이 그죠? 장대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2월 28일 시작하자마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틀 동안에 이 급락을 해가지고 보통 강세장에서 20% 정도 조정은 예전에도 있던 조정이기 때문에 이때 3월 초에 2월 28일 전쟁이 있었고 그죠? 3월 초에 이렇게 한 방에 이틀 만에 20% 빠진 거는 처음 봤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관세를 들고 와서 우리에게 봄맞이 대박인 세일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3월 달에 벚꽃도 한 3주 빨리 폈어요. 그죠? 희한하게 이번에 벚꽃도 빨리 피는 바람에 벚꽃 개나리 할 거 없이 정신없이 폈잖아요. 이번에는 4월이 아니라 3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박앤세일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 패턴이 조금 2011년에 8월에 있었던 신용등급 강등 때랑 비슷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올라가는데 요즘은 정말 짧아져가지고 그때 8월, 9월, 10월 초까지 딱 2달 조정받고 그러고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래 좀 요즘은 짧고 굵게 조정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겁주고 그러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4월달 결과가 보면 5,17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6,750까지 갔었습니다. 플러스 21% 정도의 반등이 아니라 플러스 33.6% 이렇게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61% 상승하면서 6,598.87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반도체 메모리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없다 보니까 리누공업 이런 것들이 선전하고는 있지만 바이오, 2차전지 등등 해서 1026에서 1229 해서 16.82% 장중에 상승이 들어왔고 13.3%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밑에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그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서 26년 보시면 지난번에 코스닥이 한 번도 이 RSI에서 과열 없이 끝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아직까지 과열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 과열 모습이 나왔고 3월 달에 있었던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권 때문에 단기 오버슈팅이 잠깐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이 정도로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소형주도 계속 저는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 소형주 차트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대형주 랠리가 있고 나면 반드시 중소형주 랠리까지 만들어지고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도 18년 초까지 대형주 랠리였었잖아요. 그래서 2017년 11월 달에 삼성전자 꼭지가 나왔고 18년 5월 달에 하이닉스 꼭지가 나왔었는데, 이때 코스피는 하반기에 확 같이 무너졌었네요. 코스피 소형주는. 자, 여기서 코스피 소형주도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달에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체크해 봤더니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반등이 들어오면서 많이 파셨어요. 근데 3월 달에는 외국인이 왕창 팔고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많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확실히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투자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외국인 동향이 코스피에서만 한 36조 팔고 코스닥은 소폭 매수했었고요. 선물을 6조나 팔으면서 총 한 42조를 팔았는데 4월 달에는 코스피에서 1조 2,8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7천억 팔고 선물을 많이 샀습니다. 선물을 한 7조 샀는데, 그래도 제가 우리 시장이 참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3월 달에 외국인이 42조나 때려 팔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때려 판 거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2006년, 7년, 8년, 3년 합쳐서 한 70조 팔았었거든요. 3년 합쳐서. 근데 3월 한 달에만 이 36조 파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되게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4월 달에 외국인이 요만큼 샀는데도 시장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로는 외국인이 그러면 한 얼마 팔았나 봤더니 68조 팔았고요. 코스닥은 5,600억 정도 팔았고 선물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2조 정도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81조나 매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25년도에는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었지? 25년도에 외국인이 4조 6천억 정도 매도했고요. 코스닥하고 선물 다 합쳐서 25년 1년 동안에 12조 정도 팔았었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매도를 했었습니다. 푸콜레이쇼로 보면 이 푸콜레이쇼 원래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제가 워낙 이제 파생을 옛날부터 하다 보니까 이 푸콜레이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옛날에 기관 펀드 운용을 할 때 딱 요렇게 마이너스 10%, 15% 손해 나잖아요. 그러면 해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손해 나면 어떡하려고 해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위에서 내려와요. 요 떨어질 때는 버티다가 진짜 마이너스 20%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도 푸콜레이쇼 바닥에서 떴지만 해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반드시 내려옵니다. 여기서 더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게 각 기관에 보면 리스크 관리 팀이 있거든요. 그 리스크 관리 팀에서 반드시 입을 대게 돼 있어요. 뭐 하는 거냐고. 여기서 더 손해가 더 깊어지면 어떡하려고. 위험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위험 관리한다고 선물 매수를 잡고 풋옵션 매수를 잡고 그런 행위가 벌어지기 때문에 풋콜레이쇼가 풋 거래대금보다 콜 거래대금에 비해서 풋 거래대금이 1.3 이상 이렇게 발생했을 때 5일 평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제가 그때 엑셀로 만든 거예요. 1.3 이상일 때만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되게끔 막대 그래프가. 그걸 그때 만든 걸 지금도 이래 써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이 왔을 때 구조적 약세장이 아니라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 거죠.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은 매수로 대응하면 되는데 언제 매수로 대응하냐? 이렇게 풋콜레이쇼가 빵 떴을 때. 미국은 비슷한 논리로 빅스잖아요. 그죠? 빅스 25 이상을 돌파할 때. 그때 딱 노려보고 있다가 사면 거의 뭐 필승 전략입니다. 필승 전략. 이번에도 이렇게 풋콜레이쇼가 두 번 딱 뜨면서 그러고 반등이 들어갔고요. 이 풋콜레이쇼가 떴을 때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인버스 곧버스를 많이 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에서는 반드시 여기서 선물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주식을 비우게 돼 있어요. 증권사 프랍데스크는 우리 최일호 부사장도 프랍데스크 있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월별 손실한도 마이너스 5%, 아니면 분기 손실한도 마이너스 몇 프로 딱 해놓고 그냥 무조건 칼같이 잘라요. 그래서 이럴 때 매도가, 주식 매도가 나옵니다. 제가 제일저축은행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너무나 생생해요. 잠깐만, 2008년이니까 벌써 이게 17년, 8년 전이다, 그죠? 딱 2008년 10월 말에 우리나라 지수가 892 찍었거든요. 바닥 쳤다 싶어가지고 11월 달에 전화를 해서 하나투신 주식팀장이었는데 제일저축에서 계속 오라 해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바닥 찍는 거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한 거죠. 이제 여기서는. 그러고 12월 1일 날 출근했었어요. 12월 1일 날 출근해서 한 930원짜리에서 그냥 이럴 때는 무조건 대형 우량주 깔아놓으면 되니까 대형 우량주 쫙 깔아놓고, 근데 저랑 같이 있었던 다른 매니저는 코스닥을 좋아해가지고 코스닥을 엄청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200원짜리까지 반등이 빠르게 들어왔는데 미국 시장은 2009년 3월 초에 바닥을 쳤거든요. 우리는 2008년 10월 말에 바닥을 쳤는데 미국 시장은 그러고 나서 12월 반등 들어오는 듯 하다가 2009년 1월, 2월, 3월에 무너지면서, 그래서 제가 갔을 때가 마이너스 한 130억 손해 난 상황에서 제가 딱 갔거든요. 구원투수로 소방수로 간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제일저축은행의 시가총액은 얼마지 하고, 제가 갈 이제 회사니까 시가총액은 얼마지 봤더니 277억인 거예요. 277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주식하라고 준 자금이 800억이었는데 회사 전체 시가총액이 277억이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뭐 이러면서 갔었는데, 그래서 그 코스닥 좋아하는 친구랑 그렇게 둘이서 가가지고, 이 친구는 코스닥 왕창 지르고, 그래서 마이너스 130억에서 갔었는데 빠르게 회복되는 듯 하다가 2009년 3월에 그 쌍바닥 칠 때, 미국은 이제 저점을 깼을 때, 그때 마이너스 130억이 마이너스 한 70억까지 회복되는 데 됐다가 마이너스 210억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210억. 그러면서 회사 분위기가 좀 싸한 분위기. 쟤네들 뭐 용병이라고 왔는데, 회사, 쟤네들 때문에 이제 회사 망하게 생겼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희 자금부 이사님이 내려오라 그런 거예요. 2009년 3월 초에. 마이너스 210억 됐을 때. 근데 제가, 앞으로 제가 리더가 되면 저런 분처럼 해야 되겠다 싶었던 게, 그 상황에서 저는 알죠. 막 뒤에서 뭐 다른 데서 막 수근거리면서 쟤네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이런 분위기였는데도 그 이사님이 뭐 터진 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어떡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풀엣지 해놓고 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손실은 안 날 겁니다. 풀엣지 해놨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날 밤도 미국 시장이 또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야 선물 다 풀자 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2, 3%에서 다 풀었는데 쫙 올라가면서 시장이 플러스 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행복 시작되면서 마이너스 210억이 3월에 마이너스 210억이었는데 5월 달에 플러스 60억이 됐어요. 네, 플러스 60으로 전환하고, 근데 그때 이사님 이제 플러스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서 구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 친구가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6월 말까지 들고 왔는데 결국 그 플러스 60억도 다 토해내고 거의 보합인가 마이너스 살짝인가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세리메이 개념을 그때 확실하게 느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그 저축은행의 6월 말 결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잖아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6월 말 결산이거든요. 6월 말 결산이라. 그래서 그 이사님 말씀이 항상 6월 달마다 이래 좀 터졌다는 거예요. 항상 6월 달마다. 왜 그럴까 보면 북클로징을 우리는 12월 말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의 큰
헤지펀드들은 6월 말로 북클로징을 한다라고 하면 5월 달부터 이제 굳히기 들어가자. 웬만하면 미국 시장은 다 먹었잖아요. 자, 웬만하면 이제 굳히기 들어가서 주식 팔고 6, 7월 달에 걔네들은 휴가 뜬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6월 달 장은 안 좋구나.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세린메이라는 말이 있고, 실제로 다이와 증권에 계신 또 어떤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로윈 전략을 얘기하면서 11월 달에 주식 사가 10월 말에 할로윈 데이 때 주식 사가지고 5월 달에 파는 전략하면 희한하게 코스피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수익이 좋다. 그 얘기를 저는 그때 들었어요. 그 옛날에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전략이냐 그랬었거든요. 근데 강원국 작가 할투에서 그걸 갖다가 백테스팅을 쫙 해줬잖아요. 독일 시장, 한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희한하게. 그러니까 10월 말에 사서 4월 말에 파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좋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세린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작년에도 제가 세린메이가 아니라 세린줄라이라고 했잖아요. 7월 달까지 끌고 가서 팔아야 된다. 제가 하다 보니까 홀수에는 괜찮고 짝수에 조심해야 되고, 근데 그 짝수에 해도 중간 선거가 있는 짝수에가 좀 조심해야 되고, 대통령 선거 있는 짝수에는 오히려 나쁘지 않고, 뭐 이렇게 막 퀀타적으로 해본 거죠. 그래서 이 풋콜 레이쇼 얘기하다가 3,000포, 4,000포, 지금 5,000포까지 갔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10억 막 이러면 여기서 해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 분들은 지금 신용잔고가 36조나 되잖아요. 여기서 무조건 그 반대 매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풀로 질렀던 분들은, 그렇죠? 풀로 지르고 있었으면 무조건 반대 매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빅스. 이번에 빅스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 제가 빅스를 보면서, 아니, 작년 그 트럼프 관세 때, 아니면 그 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 그때 빅스가 이만큼이나 올라왔는데 얘네들은 이란 전쟁을 아주 시리어스하게 안 보고 있다는 거죠. 빅스를 보면. 우리는 무섭잖아요, 막 보면. 그리고 우리는 또 바로 위에 북한이 있다 보니까, 이란 다음은 또 북한인 거 아니야? 뭐 이래 두려움게 되는데, 빅스만 딱 보면, 얘네들은 그렇게 이 이란 전쟁은 심각하게 안 보네. 지난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도 그랬었고, 그죠? 그래서 중동 전쟁은 생각보다는 주가가 별로 안 빠진다는 거죠. 왜 안 빠질까? 이게 미국의 패권을 더 강하게 만드는 전쟁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뭐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이 빅스 장기 차트 10년짜리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10년 중에 보면 코로나 사태 때 그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던 2023년 10월 이렇게 보면 별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빅스를 보면서 제가 여기 저희 시스템에 빨간 줄로 25의 줄을 쫙 끊었어요. 공포의 크기만큼 수익은 결정된다. 그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죠? 우리가 이란 전쟁을 보면서 되게 공포스러웠는데 어김없이 그 크기만큼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나스닥 주봉 차트이고요. 10년. 요때가 2017년에서 18년도에, 요때 2018년도에도 5월 달에 블랙락이 하이닉스 지분 신고를 했고,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막 났었고요. 그런데 2월, 그 다음에 4월, 요렇게 한 번씩 확 빠지다가 결국은 이제 올라갔었는데, 요 밑에 이게 페드의 금리거든요. 페드가 2018년 2월 달에 제롬 파월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겠지 했는데, 뭐야. 하나, 둘, 셋, 네 번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요 세 번째 올렸을 때, 요 세 번째 올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때 3%를 딱 돌파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면서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감 능력.
요때 10월 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어디 가서 연설을 했는데 금리를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연설을 하는데 언제까지 올릴 겁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중립금리가 저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딱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박살났어요. 뭐야? 중립금리가 저 위에 있다고? 저 위에 있다니까 이때 2.5%까지 금리를 올렸었는데 야, 뭐 어디까지 금리를 올린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확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야기시켰었죠. 네,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흔들 거렸는데 미국의 기업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한 전쟁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좋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2018년, 2019년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임배치인데 이게 금리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가 확 강세장에서 베어리시하게 바뀌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갖다가 놀이동산에 해골 바가지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해골 바가지 밑에서 물이 찰랑찰랑 쌓이는데 찰랑찰랑 쌓인다고 확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 임계치를 건드려야 되죠. 그걸 이제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티핑 포인트가 언제일까? 그 티핑 포인트를 건드리면 확 쏟아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의 월봉을 보면 이렇게 쭉 하고 이번에 매도 신호가 나왔다가 워낙 지금 시장이 세가지고 이게 매수 신호가 다시 뜬 걸로 오늘 본 거 아니요. 월봉에서는 아직 안 뜬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RSI에서도 과열 나오고 매도 신호가 나오고 이번에도 3월에 매도 나오고 보통 매도 나오고 한 2달 정도 반등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일단은 4월에서 5월 그래서 5월 중순 그것도 5월 22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면 그때 좀 일단은 줄여놓고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율을 보니까 이거 아직 고점 아니네. 요 두 번째 밑에 차트가 환율 차트라 했잖아요. 이렇게 과열이고 매도 신호 나오고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환율이 아직까지 1470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펀더멘탈로 생각해 보면 지금 1470원의 수출 기업들은 완전히 떼돈 벌고 있는 거거든요. 떼돈을 벌고 있는데 장이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게 1985년, 그 다음에 2005년, 2025년, 20년마다 오는 강세장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장은 2006년과 같은 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 환율이 툭툭툭툭 떨어지게 되면 내년 장이 미국 대통령 3년차, 미국 대통령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중에 돈 벌기 제일 좋은 장이 3년차. 3년차가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2년차 하반기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논리로 내년에는 그러면 장이 좋은데 어떤 식으로 좋을까? 경기가 오히려 둔화되면 좋습니다. 그 댓글에서도 워메신박 댓글에서도 그런 질문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고유가 고금리로 경기가 나중에 악영향을 받아서 둔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둔화되면 좋아요, 오히려. 둔화되면. 그렇게 둔화되면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 환율이 떨어지게 돼 있고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시장의 강세가 더 가속화됩니다. 그렇게 이제 내년 시장까지 그림을 일단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피크아웃이가 나와야 주가가 고점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계속 실업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실업률이 급등을 하면 리세션이 오는 거기 때문에 실업률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4.6 가다가 또 4.3으로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실업률에서 크게 이 블랙스완 같은 아니면 회색 코뿔소 같은 그런 상황은 오지 않겠구나. 그리고 졸트 보고서 이런 것도 다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게 이 말이잖아요. No hire,
구인 비율이, 구인 건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no hire긴 한데 no fire 부분이고요. 그리고 great resignation인데 요즘은 job hogging으로, 예전에는 하도 뭐 여기저기서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으면 사임을 하고 또 딴 데 옮기고 뭐 이랬다면, 요즘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약간 좀 그런 분위기예요. BOJ 정책금리는 0.75로 되어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4월 30날에 2.537 기록하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진짜 우리가 요때 걱정했었잖아요. 24년 8월 달에 엔케이 트레이드 청사 걱정했던 것처럼 금리가, 일본 금리가 너무 좋아서 엔화를 빌려서, 저금리에 엔화 빌려가지고 위험자산에 막 투자하는 걸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조달 비용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것도 틀림없이 임계치가 있을 거라고요. 에이, 1.5는 괜찮아. 2% 괜찮아. 2.5도 괜찮아 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건드리면, 네, 그러면 틀림없이 와장창 무너질 건데, 제가 2022년도에 페드의 첫 금리 처음에 25bp 했을 때, 그때도 에이, 괜찮아. 25bp씩 올리면 한참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했다가 그 다음 달에 50bp로 갑자기 확 올리고, 그걸 빅스텝이라 했잖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 FOMC에서는 75로, 75로 4번 하면서 한 방에 그냥 3%를 올려버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티핑 포인트, 2.5%까지는 괜찮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제로 금리였으니까, 정책 금리가. 근데 순식간에 25, 50, 그리고 75, 4번. 그 티핑 포인트를 닿는 순간 그냥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국채금리 저는 계속 쳐다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야기시키는 티핑 포인트는 도대체 얼마지?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쳐다만 볼 게 아니라 이거 보면 돼요. 달러 엔 차트에서 답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24년 8월 달에는 7월에 엔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을 했죠. 엔달러 차트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8월 초에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전부터 먼저 엔화가 강세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걸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151을 깨면 그때는 위험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별로 그렇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안 떨어지는데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엔 환율 차트도 보고 있죠. 원엔 환율이 위로 튀는지 보고 있는데, 원엔 환율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이고. 자, 지난번에도 나이맥스에서 거래되는 은 가격에 대한 월봉 차트인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 차트도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고, 그런데 은값이 최근에 빠진 거는 그렇게 시리어스한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2004년 4월 달에 빠지고, 그러고 나서 2004년 하반기 장 좋았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머징 마켓 폭등했고, 그리고 2006년도 4, 5, 6월 달에 시장이 밀렸다가, 그러고 나서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에 또 랠리였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 매도 신호가 하나 나온 거라서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금 차트도 이게 로그로 봐야 얼마나 이번에 많이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로그 차트로 이렇게 보는데 되게 과열이잖아요. 과열.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가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의 월봉 로그 차트를 보면 이렇게 고점을 쭉 이어보면 이번에 1350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반도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을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사서 언제 돈 벌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움직여봐야 3% 오르면 뭐 급등이었는데, 요즘은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반도체가 너무 세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인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약한데 지금 이렇게 고점을 잇는 수준까지 못 올라왔고요. 일단 매도 신호가 하나 뜨긴 떴습니다. 이 매도가 뜨고 나서 반등을 좀 주다가 빠지는 모습일까 싶어서 다음 달에 5월 말에서 한 6월 초까지 보다가 코스닥은 어쨌든 짝수에 이 하반기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은 비중을 조금 ETF 하시는 분들이나 IRP 계좌에 코스닥 150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번에 코스닥 액티브 ETF 3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돼요.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러면 일단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일단 탈출하고 좀 보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월봉 로고 차트이고요. 두세 달 전에 제가 요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언제 날리는 게 맞는가에서 월봉에서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이제 2번 올라왔는데 2번 올라오고 꺾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OPM이 개선 중인데 과거에 최소 6분기에서 9분기 정도는 갔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25년도에 쇼크 났었잖아요. 쇼크 나고 그 다음에 14.2, 20.9, 작년 2Q에 쇼크 나고 3Q, 4Q, 그리고 이번 1Q, 그리고 2Q도 괜찮잖아요.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똑같이 보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하이닉스는 HBM으로 미리부터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24년부터 따져보면 그 전부터 23년에 역대는 적자였잖아요. 적자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조 7천억이었으니까 적자였었고, 플러스 난 것부터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한 8분기 정도 계속 우상향이었어요. 요때 20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도 요때 거의 8분기였었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이고, 수급은 모든 재료에 유선한다고 5월 22일 날 레버리지 출시하고, 하이닉스는 하나 더 있죠. 하이닉스 ADR 상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ADR 상장이 수급으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업 가치랑은 상관없잖아요. 기업 가치랑 상관없는데 수급으로 올라가면 때리는 겁니다. 기업 가치랑 상관없는데 수급으로 빠지면 사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상장, ADR 상장한다고 해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오버시팅이 나오냐를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세진 이유가 홍콩에서 2배짜리 ETF도 나오긴 했지만 이 라운드힐 메모리 ETF, 요 D램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죠. 미국에서 메모리를 살려면 마이크론밖에 없는데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나간다는데 이 주식을 좀 살 수 없나 하면 D램 ETF를 사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으로도 자금이 쏠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한 거는 저도 처음 보거든요. 이런 수급까지 지금 이어지면서 아주 강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한 건 처음 보지만 그 시대를 주도하는 주도주가 이렇게 강한 거는 여러 번 일어나는 일이죠. 옛날. 현대중공업이 2003, 4, 5, 6, 7 그때 35배 올랐댔잖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주식이 35배 올랐기 때문에 악소리 나게 올라가거든요. 악소리 나게. 자, 마이크론이 67배 올랐더라고요. 요거는 10년 동안 67배 올랐고요. 샌디스크는 최근에 잘 나가는 샌디스크 한번 봤더니 작년 4월 달 대비해서 42배 올랐더라고요. 이 샌디스크 하나만 사놓고 있었으면 1억만 사놓고 있었으면 42억인데 그죠?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말에 결주부전. 네, 라이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가장 강했던 주식을 파헤치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주부전 잘 보시면 이런 주식들
여기서는 못 사도 최소 여기서는 살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 52주 신고가 난 거거든요. 자, 한국 시장이 강한 이유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하고 중국 경기 회복. 중국, 저희 형님이 중국 계시잖아요. 지금 잠시 들어오셨는데 중국 경기는 확실히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확실히 돌아서는 거 마저에 있어서는 돌아서는 거 맞다라는 얘기는 못 하는데 확실하게 바닥은 쳤다라고 얘기한대요. 바닥은 확실하게 쳤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거기에다가 뭐 지배구조 개선 플러스 이제 반도체 모멘텀이 지금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쳐다보면 이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한 차례 더 빠지면 그 20년마다 오는 강세장이고요. 2018년 초처럼 바닥치고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장은 끝난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MACD 오실레이터는 지금 이제 막 플러스로 들어가 갈랑 말랑 그러고 있어요. 2018년도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는 바닥 대비 강하게 이제 좀 V자로 올라왔다면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시작됐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란 전쟁 터지고 한데도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옆으로 기거든요. 그럼 이란 전쟁 저 정도가 터졌으면 이게 튀었어야 되는데 안 튀는 거 보면 제 느낌은 내년에 한 차례 더 빠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차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지금 이 국면에서는 무조건 수출 대기업으로 장사 잘하는 수출 대기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번에도 뭐 위로 튈 것 같았었지만 다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기는 유가가 여기서 더 폭등하면 위기가 오는 건데 지금 약간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나오고 있고요. 정말 뭐가 안 좋아진다면 그러면 이걸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은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거고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저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월 달에 코스피가 30.6% 올랐고 니케이가 16%, S&P 500 10%, 상해 5.7%, 유로스닥 4.8인데 야, 우리 시장 정말 대단하다라고 봐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도 많이 올랐죠. 미국의 반도체가 같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강했던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초 이후로 뭐 57%, 오늘까지 오른 거 감안하면 또 60% 올랐다 그죠? 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시장인데 이번에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정말 박수 칠 만한 일인데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저도 의심을 했어요. 24년 연말에 국장 탈출 지능순 하도 지능순 하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좋은 분들은 뭐 그런 거 없겠지만 내가 머리가 나쁜가? 그죠? 국장을 아직 하고 있고 24년도에 뭐 25년 장 전망하면서 우리 시장 5자가 들어가네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엄청 비아냥 그랬잖아요. 근데 템플턴 경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이 가장 유망한 시장인데 그때 저는 이렇게 비관적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비관적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 수익을 안겨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죠? 야 정말 불을 뿜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을 저는 활용을 많이 합니다. 22년도에도 제 기억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좀 먼저 빠지는 모습 보이면서 미국장이 그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40% 빠졌으니까 넷플릭스도 거의 반토막 나오고 그죠? 팔란티어가 207에서 130에 깨지고 비트코인이 딱 꺾이면서 약간 미국의 테크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지금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게 정말 바닥친 반등이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V자로 올라가야 돼요. 좀 더. 여기서 막 물렸던 사람들이 매도하는 걸 잡아먹으면서 막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퀀터로 보면 올해 10월, 11월 중간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사면 안 되거든요. 안 들어오는 겁니다. 물려있는 사람들은 잔뜩 있는데 고래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 반등이 한 5월에서 길게 가면 한 7월까지는 반등이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비트코인, 나도 비트코인을 꼭 한번 사보겠다 싶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10월 말에 사세요 하잖아요. 10월 말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여기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경기가 둔화되면 좋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밑으로 이렇게 쐐기형 모양을 만들고 빠질 때 세게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S&P 500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이번에 마이너스로 들어가는가 했더니 다시 이제 반등이 들어갔고요. 이란 전쟁 같은 작년에 트럼프의 관세 이런 걸로 빠지면 반드시 빠르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MACD 오실레이터가 추세 지표잖아요. 그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고 약간 그런 악성 자금들 싹 정리 한번 털고 쫀칭 털고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회복하는 모습이고 나중에 주봉 차트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여전히 20개월 이평선 그리고 5개월 이평선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 우리 채밀턴 분들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몇 가지 체크해야 되는데 아까 원앤 환율도 체크해야 되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죠? 하이힐드. 근데 왜 하필 스프레드냐? 그죠? 하이힐드 금리만 보면 미국채가 지금 4%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절대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하이힐드 금리와 완전 안전자산이 미국채 금리하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 차이를 봐야 지금이 위험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데 빠르게 빠졌어요. 그죠? 이 하이힐드 차트를 보고 있으면 지금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지 이거 휴전 협상은 제대로 되고 있나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게 주식시장한테 영향을 줄까 안 줄까 그것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이힐드라면 이게 채권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그 엄청난 채권 시장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다 분석을 해서 지금 정커본드나 이 위험한 채권은 날려야 돼. 그런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석 안 해도 돼요. 다 해줘요. 하이힐드를 보면 가장 위험에 민감한 채권 매니저들이 이거 하이힐드 투기 등급 회사채를 사는구나. 리스크 온을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2000년 초 닷컴 버블 무너질 때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는 폭락 전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 이상으로 튀었어요. 이 부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진짜 위기가 오는지 아닌지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면 됩니다.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이제 한 번 더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던 분들이 얘기했던 게 기름값이 폭락했고 그러면 미국의 셰일 업체들 BP 단가보다 지금 유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 다 망하면 걔네들이 대출 받은 거, 그 대출을 가지고 파생상품 만든 거, CLO 이런 것들이 다 부실화되면서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했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때 2020년도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면요. 위에 8점 몇 찍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냥 주구장창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다행인 거는 ISM 제조 PMI가 스물스물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번 4월 달께 예측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 전에 1월, 2월, 3월이 다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지표들 보면서 4월장은 반등장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4월 PMI는 예측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현선물 이것도 이제 활용하는 법을 말씀 여러 번 드리는데
이게 20일 이평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선물하고 현물 같이. 이렇게 때려 팔면 무섭습니다. 아까 어떻게 한 달에 저렇게 38조, 40조 그렇게 팔 수가 있지? 그런데 현선물이 먼저 이렇게 바닥 찍고 바트밍 아웃 하면서 돌았다는 거죠. 지금 이번에 외국인 현선물이 돌고 그러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옵션 포지션이 지금이 이번에 5월이잖아요. 5월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아니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얘네들이 요즘은 계속 좀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터질 때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베어 스프레드를 잡고 있습니다. 좀 빠지면 이익 나는 걸로. 자, 체슬리 AI에서 나오는 시장 진단인데 지난번 딱 바닥에서 나스닥의 편입비를 0에서 40으로 만들어라. 그게 추세 추종형이라고 제가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았었는데 결국 나스닥이 0에서 40이었다가 S&P 500 90에서 100으로 확 바뀌었어요. 얘네들. 확 바뀌고 시장 강도 전부 핫 신흥 에너지 상승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월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진폭을 맞추는 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방향만 맞추면 되는데 방향은 일단 이거 변동성 축소되면 이걸 안 고쳤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월 22일까지는 네, 쭉 꾸역꾸역 올라갔다가 5월 22일 지나고 나서 이번에도 코스닥 150 액티브 ETF 뭐 그런 것들 결국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것처럼 그래서 레버리지 상장하고 별로 먹을 거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5월 22일 정도까지 시장이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약간 반납하면서 밑꼬리가 살짝 달린 그런 양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로 가면 한 9.9% 정도까지 7,25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자, 이 나스닥 이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신기한 차트 분석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이 나스닥에서 주봉 차트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작년 10월 말부터 꽤 쉬었어요. 꽤. 11월, 12월, 1, 2, 3 해가지고 한 5개월 쉬었거든요. 강세장에서 5개월 쉬면 충분히 많이 쉰 거예요. 그러고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미국 시장이 한 3개월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지금 체슬리 AI도 있지만 퇴직연금 계좌에 쓸 수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개발을 해서 재작년 11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재작년 11월부터 약간 퀀터 베이스로 만든 건데 성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거 테스트 베드에 올려놓고 거래소에서 심사팀장이 와서 그 합격을 해서 지금도 사실 퇴직연금에 바로 적용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팀장이 작년 11월인가 언젠가 올 초였던가 와서 대부분의 로보 어드바이저는 보면 다 미국 ETF를 하고 있다는 거죠. 타이거 뭐 미국을 하고 있든지 하고 있는데 저희 로보 어드바이저는 미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괜찮은데 참고로 오늘 리밸런싱이 들어갔어요. 오늘 국내 주식 싹 빼고 미국으로. 제가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개발할 때 퇴직연금 계좌잖아요. 퇴직연금은 터지면 안 되다 보니까 보험사나 은행사나 보면 전부 다 그냥 예금만 쫙 깔아놨잖아요. 근데 예금 3% 받아가지고 거기 운용보수 떼요. 운용보수 한 0.5%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니즈는 알겠다는 거죠. 퇴직연금 절대 터지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로보 어드바이저를 개발할 때 섹터 ETF 이런 거 다 없고 오로지 나스닥, S&P 500, 국내 코스피, 코스닥 요 네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제 미국 시장 해야 되고 언제 한국 시장 해야 되고 그거 이제 퀀터 분석을 했었는데
미국 ETF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5월 달부터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그걸 돈을 몇 천만 원 넣어가지고 실제 굴리고 있어요. 실제 굴리고 있는데 오늘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은 국내 시장의 랠리가 어느 정도 약간 누그러지면서 미국 쪽 못 올라왔던 쪽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미국이 꼭 더 세다라기보다는 나스닥의 주봉에서 보면 아직까지 RSI 70 이상 안 왔잖아요. 과열 안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혹시 무너지면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미국 시장만 보면 한 2달 동안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서 과열 조짐이라서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거는 좀 없겠다.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게 없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가 고점을 찍으면 다른 데가 틀림없이 풍선 효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시장이 끝났다라고 판단되면 다른 쪽으로 돈이 안 움직여요. 그냥 현금을 챙기지. 이 나스닥의 주봉하고 그다음에 S&P 500도 똑같아요. S&P 500 요 MACD 오실레이터도 제가 보고 왔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무너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철저하게 포트폴리오 승부만 해도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으로 2, 3개월 동안 상승 추세는 지속. 짧은 조정은 있어도 미국 시장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용이 35조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뺨 때리는 조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휘청은 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예상은 다른 증권사 리포트보다 그냥 키움증권 쳐다보면 된다고. 키움증권이 다 말해줍니다. 키움증권에서 얘가 아니 시장은 강한데 왜 못 올라가지? 이럴 때가 있을 건데 최근에 좀 약하긴 했거든요. 약하긴 했는데 지금 5개월 이평선 딛고 다시 이제 좀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도 보면 21년도 요때거든요. 21년도에 1월 달에 키움증권 고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6월 25일 날 3,300 가는데도 키움이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키움증권 계속 쳐다보면서 키움증권이 시세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과감한 액션을 취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전망을 6,315에서 7,250 그리고 5월 22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 이후에 약간 먹은 걸 살짝 반납하는 그런 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계좌가 풍성해지는 그런 5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2026년 5월 주식시장 전망 및 전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